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이 빠지면서 외교적 구도가 재편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신들의 민족을 규합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려 하고 있고, 터키는 터키 민족들만의 민족을 규합한 거대 제국을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서 통일이 되고 만주 몽골 연해주까지 우리의 우호국들을 넓혀가는 유럽연합 나토식의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고대 중국의 역사적 시기 동안 있었던 중국을 둘러싼 여러 제국 세력들이 생겨났던 시기와 흡사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눈길을 끕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이러한 제국주의식의 패권 확장주의보다는 민주주의의 등불이 된 유럽연합식 혹은 나토식의 우방국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흡사하게 최근 몽골과의 우호 연대를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몽골에서는 모든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에 있지 않은 가족들이 없을 정도로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보완적 우호 관계가 형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과거 돌궐 제국주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주의식의 확장주의가 머나먼 서쪽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의 영향으로 중앙아시아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힘을 쏟지 못하자 터키, 중국, 심지어 최근에는 이란까지 중앙아시아로의 패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추측들이 많았는데 최근 그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초긴장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신비한 나라 타지키스탄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타지키스탄은 터키계 민족이 장악 중인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놀랍게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이란계 백인 계통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나라로서 이란과 타지키스탄은 최근 관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란, 아프간, 타지크 연결되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대하려는 터키와 러시아에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 중국 뒤통수에 칼 꽂나 이란의 패권 확장주의가 동아시아 중국 바로 뒤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 확장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소국가인 타지키스탄과의 우호 관계를 최근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란의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가 타지키스탄으로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무역 재개 강화, 또 무비자 협정 등이 체결되어 본격적으로 타지키스탄이 러시아나 중국에 종속된 상황이 아닌 이란의 영향권으로 빠르게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어로 알려진 페르시아어 사용 지도를 살펴보면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범역이 아직까지 해당 언어권 사용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중앙아시아의 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의 중국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타지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 주요 협력국이자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인구도 적어 손쉽게 중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발판이 될 뻔한 나라가 바로 타지키스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어가 같은 타지키스탄과 이란이 무비자 협정, 이란과의 무역 관계 강화가 이뤄지면서 빠르게 이란의 패권 확장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이 현재 미국의 힘이 빠진 아프가니스탄까지 연합을 추구하게 될 경우 중국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인구대국의 패권 세력이 탄생하게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을 중국이 손만 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ETIM, 즉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란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관계는 서로 연합군사 훈련을 할 정도로 서로 친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최근 2022년 중국 당국이 UAE의 이란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섬들에 대해서 UAE 측의 편을 드는 발언이 나온 이후로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다소 긴장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터키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충돌 가능성.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튀르키예도 과거 돌질 제국의 후예를 담게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 강화를 하고 나선 나라입니다. 터키는 같은 터키계 민족 계통의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터키 언어권 연합을 결성해서 종국적으로는 유럽연합이나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터키 민족연합은 중앙아시아에서 돌궐 제국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란과 타지키스탄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충돌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터키 언어권 연합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두 나라 간의 국경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경 분쟁이 사실상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다가 2023년 5월 점경 지역에서의 충돌을 방지하자는 양국이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즉, 이 모습은 터키 제국과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충돌의 모습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이란의 관계는 사실 좋지 못합니다. 양국은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 또 문화적으로 가깝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이내 사이가 좋지는 않은 편인데 자칫 중앙아시아에서의 충돌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힘을 합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 때문입니다. 세 번째, 터키와 이란 힘 합쳐 중국을 겨냥. 종교적인 이슈는 지정학적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랜 인류의 갈등이 이에서 촉발됐습니다. 터키가 힘을 합치게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터키와 이란이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터키 연합의 인구는 2023년 기준 1억 6천만 명의 인구, 러시아의 1억 4천보다 많고 또 구성 인구는 더 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중국 바로 뒤에 8,700만의 이란 4천만의 아프간, 1,000만 명의 타지키스탄과도 힘을 합쳐 과거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구축하게 된다면 터키 제국과 비슷한 1억 4천만 수준의 어마어마한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두 패권 세력이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중국에겐 매우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터키의 연합은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지만 중앙아시아 중국 점경 지역에서 터키와 이란의 패권의 힘이 움직이게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동양으로의 패권 확장 진출은 또 다른 위협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련과 이란의 연합을 통해 서방 안박을 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현재 러시아의 힘이 빠져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패권 세력이 형성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과 한국과의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면서 한국에도 타지키스탄 일대의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처박히는 미사일.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15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삼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물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함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식의 발사 형태를 가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든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의 사망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 사기수렴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두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게렵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 서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 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한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급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에 외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꿈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동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동급 호위함과 1000동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본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를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박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 통삼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삼어에 유도탄을 잠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삼어에 날개를 닫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 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맞히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물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맞히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무대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풀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 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퀴넥터를 고정시킨 뒤 밭사이번걸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바를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삼어의 양산 소식에 중로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삼어는 지름 533mm의 한동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풀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도동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도 급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 아래 의존하는 중로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연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K표 이제는 해상을 몽인시켜버린 통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사망일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최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손잡은 일본과 대만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본 정부는 대만에 TSMC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TSMC는 일본 기업들의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제공해 한국산 수입을 사실상 중단해버리겠다는 일본과 대만의 충격적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인구 2385만 명, 국토 면적 359만 해, GDP 달러 6690억로 인구도, 면적도, GDP도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대만이 도대체 뭘 믿고 한국에 이렇게 선을 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항상 자신들의 편에 있을 것이라는 대만의 생각이 현재의 대만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에서의 미국 측 발표 때문에 대만의 오만함은 끝을 모르고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라는 폭탄 발언까지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이해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해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파격적인 발표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수한 내정이라며 미국 측에 말조심하라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순수히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관련된 핵심 이익 문제에서 중국은 어떤 타협과 양보의 여지도 없다라며 누구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강한 결심과 의지, 능력을 저평가하지 말라라고 미국에 강력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라면서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내서 중미 관계와 대만의 협 평안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선전포고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폭스콘도 대만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반도체 대부분을 생산하는 기업도 대만의 TSMC, 미국 내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도 대만에 위치해 있다 보니 미국은 대만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중국이 홍콩에 그랬듯 대만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그 전에 미국은 대만에 있는 미국 기업들 모두 철수시켜 한국으로 대이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대만의 폭스콘. 하지만 인도와 베트남이 아직도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가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자 사실상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던 폭스콘 등 대만 기업들은 다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대만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보루는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뿐인데요. 대만 현지 언론들은 매일같이 TSMC를 한국의 삼성과 비교하며 한국의 삼성은 앞으로 10년 내 대만의 TSMC를 절대 못 이긴다라며 한국을 무시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TSMC를 따라잡고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삼성전자의 야심에 대해선 삼성은 TSMC의 도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만인들은 TSMC를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으로 부르며 신급으로 모시고 있는 수준인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시장조사업체 디지타임즈 리서치의 에릭 첸 연구원은 지난 18일 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2023년까지 앞으로 한국과 대만의 운명을 가를 기술인 3나노 GAA 공정을 대량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분석하며 한국이 절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TSMC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객관성을 버려버린 대만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김기남 삼성 부회장은 TSMC를 잡고 파운드리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대만을 따라잡을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하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비록 파운드리 사업 진출은 늦었지만 현재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선단 공정 경쟁력은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생산 능력은 효율적 투자로 적기에 확충해 업계 1위 업체를 뛰어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매체로 평가받는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128조 원을 쏟아부어 TSMC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다. TSMC는 3나노 생산 라인에 대해 기존 핀팻 구조를 선택했지만 삼성은 전류 호름을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법을 채택한 점을 집중 비교하며 보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TSMC는 삼성전자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삼성보다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집중한 반면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속도는 늦어도 성능을 대폭 개선시킨 획기적인 3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에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외신들도 삼성의 새로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주목하며 미래에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 정부의 외교력 차이도 두 국가와 기업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의 TSMC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제조 및 판매 기술, 고객 관리와 관련된 설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고 쿵밍신 대만 국가발전협의회 NDC 장관은 TSMC는 고객의 기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과 주주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NO를 외친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고도의 외교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생산 시스템과 재고 등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인텔과 SK하이닉스 00066경 등 복수의 기업이 협력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 대변인이 이날 인텔, GM, 인피니온,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이 조만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정보 요청은 자발적이지만 이 정보는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라며 강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동참하느냐와 제공된 정보의 질에 달려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곧 삼성전자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자료 요구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삼성 등 반도체 기업들의 기밀을 강제로 뺏어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뒤 미국에 제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극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진짜로 원했던 미국의 중국 견제용 피요
정보만 제공하며 미국과의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미국의 중국 견제용 필요, 정보만 제공하며 미국과의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중국이 자력갱생을 외치며 한국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을 빼내와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고도의 외교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빠르게 간파하고 합류한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그저 싫다고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세계 전문가들, 대만이 곧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미국은 아시아 핵심 기지를 대만에서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홍콩 사건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자사의 아시아 디지털 편집 거점을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한국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홍콩보안법이 저널리즘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생겨났다고 지적,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 편집 스태프를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홍콩 지국은 아시아에서의 취재, 편집의 거점이 되어 왔는데 전체 요원의 약 13을 차지하는 디지털 편집 부문은 2021년에 서울로 옮겨 올해 5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NYT는 이전지로 일본 도쿄 혹은 태국 방콕을 검토했으나 한국이 외자기업에 우호적이고 보도의 독립성이 있으며 아시아 뉴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을 새 거점으로 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대립하는 모양새이지만 중국이 새로운 대만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실제로 무력 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막대한 자금과 미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대만을 구해주는 대신 대만에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모조리 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LG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 규모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만 믿고 일본과 밀월 관계를 형성해 한국을 치하했던 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고도의 외교 전략을 통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상황 속에서 대만이 어떠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해저 지반이 융기에 새롭게 육지가 생기면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최대 200m나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나미도 애초 1.2m 이상이라는 일본 기상청의 관측과 달리 일부 지역에선 최대 3.6m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밀려날 정도였으니 이번 강진이 얼마나 엄청난 재난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 수습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 국민들은 지진 전문가들이 노토반도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경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의 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도발한 것은 중국인데 중국도 큰소리 칠 형편은 못 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대체 일본과 중국 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노토 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 와즈마시는 현재 완전히 초토화됐고 확인된 사망자는 8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168명에 달하고 323명이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난 8일 기준일 뿐 100명 이상이 아직도 건물 잔해 밑에 고립되어 있고 실종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진 복구도 채 못한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2,000조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일본 국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낮은 지진이 발생했고 일본의 각종 매체들은 이번 지진 발생 며칠 전은 물론 물과 노토 지진 발생 몇 시간 전에도 거대 지진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너무나 자주,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에 굳어진 것인지 일본 국민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초강력 지진이 예고된 가운데 두 가지 지진, 즉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도쿄 치카형 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중 더 강하고 더 많은 피해를 부르며 발생 확률도 더 높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은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입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시코쿠 남쪽 해저에 위치한 수심 4,000m 급의 깊은 협곡을 가리키는데요.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평균 100년 내지 15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규모 8 수준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왔는데 올해가 그때인 것 같은 불길한 전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후지산이 분화하는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707년 지진 직후 후지산까지 분화하면서 도쿄 도심부까지 화산재가 날려 피해가 아주 컸는데요. 후지산은 호에이 분화 이후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가장 긴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올해 아니면 곧 분화하는 것이 아닌가 늘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언제 후지산이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지진 고고학자 상카와 아키라 박사는 상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노토 반도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고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시 최악의 경우 사망자만 32만 명에 달하고 최대 34m에 달하는 쓰나미가 몰려와 소실되는 건물이 240만 채, 이재민은 9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산되는 경제적 피해액은 일본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약 2011조 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액의 11배가 넘습니다. 이러니 일본 국민들은 지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우울한데 올해 새해 초부터 일본에서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착륙과 거의 동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3일 밤에는 도쿄 도심을 순환하는 전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진에 흉기 난동의 비행기 충돌까지 연이어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나 이 와중에도 한국의 독도 시비를 거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난 1일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은 대쓰나미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일본 각지의 쓰나미 주의보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표시하며 설명했는데 마치 자기들 영토인양 독도의 쓰나미 주의보를 표시해 은근슬쩍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한 방송인의 발언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6일 중국 하이난 TV는 일본 지진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아나운서 샤오청아오를 업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지난 4일 해고했습니다. 그는 노토 지진으로 일본이 큰 피해를 입자 소설 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바오잉이 왔나? 일본에서 돌연 7.4 규모 강진이라며 지진 발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오잉은 인과응보를 뜻합니다. 그는 새해 첫날 이처럼 큰 천재지변이 발생했으니 2024년 내내 일본 전체가 먹구름에 휩싸일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일들은 적게 해야 한다.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 퍼지자 중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가 속한 방송사는 발칵 뒤집혔고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후 빛의 속도로 해고 처분이 내려지면서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그는 신참 아나운서도 아니고 이 방송사의 간판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다수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은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진을 업보에 빗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그를 두둔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논란의 발언 이후 오히려 더윈 계정 팔로워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3억 1천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 중국에서 일약 왕웅, 즉 파워 인플루언서로 떠올랐습니다. 8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면서 오픈한 쇼윈도 상품도 히트를 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지진 자체가 자연재해인데 그렇게 말하면 좀 잔인하지 않나요? 라며 아나운서의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민심을 대변한 것이다.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의 발언은 정의로웠고 중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방송국은 당신을 원치 않지만 우린 더윈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당신을 지지한다. TV에서는 볼 수 없지만
더우 인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며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 샤오 청아오 외에도 중국 일부 매체들은 일본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이후 지진이 발생한 것은 천도윤회 즉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이자 나쁜 보답 즉 인과응보라고 여긴다 라며 샤오 청아오의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중국 누리꾼들 사이의 분노를 자아냈고 주변국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본의 행보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는 점 또한 이러한 발언을 옹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진 피해가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중국도 이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최다 지진 발생 지역은 일본이 아니고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990년 이후 주요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186건을 기록한 중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164건, 이란 108건, 일본 96건, 튀르키예 59건 등이었습니다. 피해 주택 수도 중국이 2226만 채를 넘어 압도적 1위였습니다. 3위인 일본 67만 채의 33배에 달했습니다. 아예 무너진 중국의 주택수는 859만 채로 4위인 일본의 41만 채의 20배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 중국보다 앞선 것은 피해 액수 지표였습니다. 지난 25년간 강진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액은 약 54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압도적 1위였습니다. 중국보다 약 4배 더 많은 피해를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두 나라가 서로 욕할 자격도 없이 막상막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을 인과응보에 빗댄 중국의 한 관영 TV 아나운서가 업무 정지를 당한 가운데 두 나라 네티즌 간에 설전이 오가는 중이지만 실상은 중국의 강진 피해 건수가 일본보다 약 100건 정도 많았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아냥댈 자격이 없는 두 나라가 얼마나 막상막하인지 알 수 있습니다.